500만 관객이 세종대왕의 손자 단종의 이야기로 하나 되어 극장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미 보고 오셨다고요? 왕과 사는 남자를 감명 깊게 보셨다면 아직 기대할 작품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나올 또 하나의 화제작 지금 공개합니다. 이번엔 세종대왕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초기 정치적 혼란이자 형과 동생 간에 벌어진 비극적 실화. 김남길, 박보검 주연. 사극 가뭄이었던 한국 극장가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기대되는 사극들이 쏟아지다니. 사극 두 편이 연달아 터지는데 하필이면 둘 다 같은 가문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양대군이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역시 세종대왕의 적자인 안평대군을 살해한 역사입니다. 손자의 죽음을 다룬 왕과 사는 남자, 그리고 아들들의 분열을 다룬 몽유도원도. 이 두 영화를 이어붙이니 조선 역사에서도 잔혹한 가족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태평성대가 태종대에 불었던 피바람을 잠재우나 싶더니 아들 세대에서 피바람으로 무너지고 그 끝에서 적통 손자 단종이 죽는 이야기. 이렇게 연장되는 운명의 실타래가 연이어 영화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먼저 왕과 사는 남자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명실공히 박스오피스 1위 영화. 설 연휴 5일 동안 266만, 18일 만에 500만을 찍고 현재 7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광의 왕이 된 남자랑 같은 속도이고 사극 최초 1000만인 왕의 남자보다 이틀 빠릅니다. 사극이 이런 숫자를 찍는다고요? 2026년에? 네이버 평점 9점대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대통령 등 정치인들까지 설 연휴에 관람하러 갔으니 이 정도면 영화를 넘어서 일종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장항준 감독 첫 사극인데 이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계유정 나는 성공한 영모잖아요. 근데 성공한 것만 정사가 되고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잊혀져야 하는 겁니까? 장항준 감독은 시나리오를 30번 넘게 고쳤다고 하는데 이 집착이 스크린에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배경이 매번 나오는 구중궁궐이 아니고 1457년 강원도 영월 산골 마을, 숙부한테 왕위를 뺏긴 16살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돼서 지방에서도 가장 외진 곳으로 유배를 옵니다. 박지훈이 단종을 연기했는데 이 배우 진짜 엄청납니다. 단종 그 자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정도로 실제 단종 생전에 이런 목소리와 눈빛을 가졌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약하고 무기력한 듯 보이다가 발산하는 분노의 에너지가 관객에게 신선함과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줍니다. 그 힘을 극장에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진, 마을 촌장 어몽도인데 인간문화재급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마을이 너무 가난하니까 높은 양반 한 분 모셔와서 마을 좀 살려보자고 관아에 청원을 넣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양반 대신 도착한 건 왕위에서 쫓겨난 소년이었던 거죠. 이 설정 자체가 벌써 가슴이 아프잖아요. 처음엔 서로 경계하다가 점점 유대가 생기고 결국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 평화가 깨져요. 세종의 6째 아들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금성대군을 연기한 이준혁, 이 배우가 실제로 전주 이씨이고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직계 후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장항준 감독이 무대 인사에서 직접 밝혔고 배우 이준혁도 다행히 세조 쪽 핏줄은 아니더라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조선 왕실의 진짜 후손이 조선 왕족을 연기하다니 묘한 일입니다. 거사가 실패하고 이홍희는 어몽도와 마을 사람들을 살리려고 스스로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몽도한테 자기를 밀고 한 척 연기하도록 유도하며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기지를 발휘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조의 언명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시신을 못 거두는데 어몽도만이 삼족이 멸해질 각오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극장에서 진짜 울었다는 후기, 그럼에도 두세 번을 더 가족들과 관람했다는 후기가 넘쳐납니다. 처참한 결말임을 다 아는 역사인데도 이렇게 다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영화의 힘이 정말 놀랍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아름답게 그려진 만큼 그 역사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같습니다. 단종의 죽음. 하지만 이 비극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수양대군은 대체 왜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는 것으로 모자라 친동생까지 죽여야 했을까?
그 시작점을 다루는 영화가 올해 나옵니다. 바로 영화 몽유도원도입니다. 세종의 아들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갈라지는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 이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실존하는 그림 몽유도원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447년 세종 29년 음력 4월 20일 밤,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박팽년과 함께 산 아래를 걷고 있었는데 기암절벽 사이로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폭포가 쏟아지고 초막 옆에 빈 배 한 척이 물 위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 그 이상향을 꿈에서 직접 거닌 겁니다. 잠에서 깬 안평대군이 뭘 했냐면 바로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을 불러서 이 꿈을 말해줍니다. 안견이 이걸 단 3일 만에 비단 위에 완성해요. 구성이 진짜 천재적인 게 왼편에는 현실 세계를 오른편에는 꿈속 도원을 배치했고 현실은 정면에서 도원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부관법으로 그렸습니다. 한 폭 안에 두 세계가 공존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평대군은 직접 글을 쓰고 당대 최고의 문인 21명한테 찬문을 받았는데 이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신숙주, 박팽년, 성삼문, 김종서, 정인지, 서거정.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몇 년 뒤에 계유정난이랑 사육신 사건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아름다운 그림 한 폭에 새겨진 이름이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명단이기도 했던 겁니다. 예술작품이 동시에 권력투쟁의 지도였다니. 아름다운 무릉도원의 그림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이토록 서늘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안평대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길이 없겠지만 그가 남긴 족적이 그의 생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가장 출중한 능력을 보인 분야는 서예였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은 고려 말부터 유행한 중국 조맹부의 송설체에 특히 뛰어났습니다. 그 필력이 중국 황제에게까지 알려질 정도였고 얼마나 뛰어났냐면 명나라 사신이 와서 글씨 보고 감탄했다는 기록이 있고 형인 문종이 안평대군 글씨체를 본떠서 아예 활자를 만들게 했어요. 대군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적지 않게 작용했겠지만 뛰어난 서예가 답게 안평대군은 많은 서화를 수장한 예술 애호가였습니다. 부암동에 무계정사라는 별서를 짓고 복숭아나무 1000그루를 심었고 용산 한강가에는 만권의 책을 쌓아둔 정자를 지었습니다. 당대의 인재란 인재는 전부 이 사람한테 모여들었어요. 조선 최고의 문화를 향유하고 후원하는 풍류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게 화근이 되어버리니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회가 이걸 보고합니다. 온 나라 인재가 안평대군한테 쏠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를 위한 트렌드, 참머 채널. 수양대군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인재가 모이면 모일수록 위기의식이 커져갔고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장남 문종이 즉위하지만 2년 만에 병사합니다. 그리고 12살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정은 권력 공백에 빠지고 1453년 음력 10월 수양대군이 마침내 칼을 뽑습니다. 계유정난. 안평대군이 모반을 꾀했다는 명분을 세웠지만 누가 봐도 권력을 잡기 위한 정변이었죠.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주변에 대신 수십 명을 죽이고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뒤 사사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고작 35에 불과했습니다. 그 직후에 세조가 한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안평대군 집에 있던 글이랑 작품들을 보지도 않고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괴상한 글이라면서요. 10년 넘게 모은 서화 컬렉션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겁니다. 세종시대 문화 르네상스의 가장 큰 후원자가 사라지면서 조선의 예술이 함께 후퇴했어요. 이건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시대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트렌드, 참머 채널. 불행 중 다행으로 몽유도원도만은 살아남습니다. 가솔들이 경기도 고향의 사찰로 급히 옮겨놓은 덕분인데 임진왜란 때 결국 일본으로 약탈당했고 지금은 일본 델리 대학 도서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개된 게 역사상 딱 3번인데 마지막인 2009년에는 9일간만 전시됐고 관람 시간을 1분으로 제한했어요. 단 1분. 마치 이 그림의 가치를 증명하는 듯 짧은 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그림 속 말 없는 역사가 극장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택시 운전사로 자그마치 1218만 관객을 모은 장훈 감독의 작품입니다.
9년간의 공백기를 마치고 이 영화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그것도 첫 사극으로 말입니다. 서울대 시각디자인학과 출신 장훈 감독이 9년을 쉬고 복귀작으로 선택한 소재라는 자체가 이 이야기가 가진 힘을 보여준다고 기대해봅니다. 캐스팅도 대중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김남길, 욕망에 잠식당하는 인물과 야누스적 캐릭터를 소화하는 힘을 가진 배우 김남길, 열혈사제, 선덕여왕 등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김남길이 영화 목류도원도에서 그려낼 수양대군은 선에서 악으로 넘어가는 인물입니다. 동생이 꾼 도원의 꿈을 정치적 야심으로 읽으면서 점점 잔혹하게 변해가는 수양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의 박보검, 캐스팅 소식을 듣고 바로 납득이 됐습니다. 사극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박보검이 연기했던 효명세자를 떠올려 본다면 박보검만큼 안평대군이라는 캐릭터가 잘 어울리는 배우도 드물 겁니다. 안평대군도 시, 글씨, 그림에 모두 능했던 조선 최고의 예술가 왕자입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꿈에서 벗과 논일던 낙원을 현실에 구현하고 싶었던 이상주의자. 거기에 폭삭 속았수다에서 보여준 시대극 속 절제된 감정선, 굿보이에서 증명한 밝은 겉면 아래 그늘을 품은 연기까지 안평대군이라는 캐릭터에 필요한 빛과 그늘을 모두 품은 배우라고 보입니다. 목류도원도 촬영을 마치자마자 고구려 패망 직후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김한민 감독의 칼 고두막한의 검 촬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김한민 감독은 명량, 한산, 노량 이순신 3부작과 최종병기 활을 만든 한국 액션 사극의 대명사입니다. 그 감독의 신작 칼 고두막한의 검에서 박보검이 기억을 잃은 고구려 무사 칠성 역을 맡았습니다. 안견 역의 이현욱, 공교롭게도 드라마 원경에서 태종 이방원을 연기했던 배우 이현욱. 이번엔 안평대군의 꿈을 3일 만에 걸작으로 완성한 천재 화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개봉한 후에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지만 핵심은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같은 그림 한 폭을 놓고 완전히 다른 걸 읽는다는 비극 그 자체입니다. 안평은 도원에서 이상을 보고 수양은 도원에서 위협을 봅니다. 한 폭의 그림이 두 형제를 영원히 갈라놓는 거예요. 목류도원도는 중저예산 영화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돼 공적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과 배우 라인업을 모두 미루어 상업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영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또한 단순한 정치 사극이 아니라 조선 회화의 미학을 스크린에 구현한다는 점도 중요한 관전 요소예요. 목류도원도의 신비로운 도원 풍경, 복숭아꽃이 흐드러진 이상향의 이미지가 영화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될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권력 다툼이라는 역사적 사실만을 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상징성을 함께 구현한다는 점이나 기존 사극에서 주로 승자의 서사를 집중 조명했다면 이번에는 승자의 그림자에 가려서 제대로 빛을 받지 못했던 말없는 자들의 시간을 그들의 시각에서 전면적으로 끄집어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접해왔던 사극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후반 작업까지 끝난 상태이고 해외 마켓에서 이미 이미지를 공개했으니 올해 안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영화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목류도원도의 시간대는 1447년에서 1453년. 그림이 완성되고 형제가 갈라지고 계유정난으로 안평대군이 죽는 데까지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457년. 세조가 된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죽인 칼이 조카에게까지 향한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저는 자꾸 한 세대 위가 겹쳐 보였습니다. 태종 이방원, 세종의 아버지이자 조선 건국 과정에서 형제를 베고 왕위에 오른 사람. 왕자의 난으로 형 이방과와 동생 이방번을 죽였고 왕이 된 뒤에는 외청 민씨 일가를 숙청하고 처남들의 목을 쳤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긴 했지만 왕좌를 피로써 굳혔다고도 할 수 있는 군주. 태종은 그렇게 피를 흘려서라도 아들 세종에게 안정된 왕권을 넘겨주려 했습니다. 양녕대군을 폐세자시키면서까지 충령, 그러니까 세종을 세자로 앉혔고 그 덕분에 세종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왕위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약이 꽃피는 시대를 열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후세에 칭송받는 업적을 세웁니다. 그러했던 만큼 세종대왕 이후 왕가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장남 문종은 몸이 약했고 차남 수양대군은 야심이 컸고 셋째 안평대군은 문인들의 마음을 다 가져갔습니다. 세종은 이 구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문종마저 2년 만에 병사하면서 12살 단종이 남겨진 겁니다. 결국 아버지 태종이 피로 막으려 했던 비극이 손자 세대에서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수양이 안평을 죽이고 조카 단종까지 죽인 건 왕자의 난의 대잡이나 다름없어요. 태종이 형제를 벤 칼이 두 세대를 건너 다시 휘둘러진 겁니다. 세종이 위대한 왕인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위대한 왕이 남긴 찬란한 유산의 빛 이면에 아들들의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있었고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세종은 아버지 태종처럼 피를 흘리는 결단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세종을 성군으로 만든 동시에 아들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년 극장가가 이 이야기에 이토록 빠져든 이유 중 하나가 된 요소라고도 보입니다. 이건 600년 전 왕실 이야기이지만 아버지의 선택이 자식 세대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가라는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니까요. 안평대군이 꿨던 찬란한 도원의 꿈이 스크린 위에서 어떻게 부서지는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가장 위대한 왕의 피가 가장 잔혹한 비극을 낳았다는 역설은 후대 사람들에게 못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상을 꿈꾼 아버지,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인 아들, 그 사이에서 쓰러져간 순수한 영혼들. 600년 전 왕가의 이야기인데 2026년 지금 봐도 가슴이 먹먹한 것은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겠죠. 왕과 사는 남자는 아직 극장에서 달리고 있고 몽유도원도는 올해 안에 찾아옵니다. 안평대군이 꿨던 도원의 꿈이 스크린 위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게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조선 초기 가까스로 쌓은 화려한 왕권 그 아래 불안한 평온이 깨지는 모습을 어떻게 영화화할지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머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